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꼭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4.16 세월호 연대가 오늘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1차 처벌 대상자 명단 18명을 발표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월호 연대가 발표한 처벌 대상자 명단엔 어떤 이름들이 왜 올라가 있는지, 5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짚어봤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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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해 참사를 만든 사람들, 이후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왜곡과 은폐를 자행한 사람들, 오늘 세월호 연대가 밝힌 처벌 대상자 18명은 이 기준에 따라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1시간 40분 동안 국가 책임자들은 명확하게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끝까지 그 지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퇴선을 막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적 범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자 합니다. 5년 전 그날 오전 8시 49분 급선회하던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8시 52분 단원고 학생 최모군이 119에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라는 구조신고를 보냅니다. 8시 55분 세월호 선내방송이 나옵니다. 움직이지 마라, 대기하라는 방송입니다. 9시 4분 해경도 세월호 선원의 사고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9시 10분 청해진에 오는 국가정보원의 문자 메시지로 사고 소식을 알립니다. 9시 34분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은 별다른 탈출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9시 38분 해경 123정이 승선자를 첫 구조합니다. 세월호 선원입니다. 9시 45분 해경 123정은 세월호 선장과 남은 선원들을 구조합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해수부는 현지 영상 없냐고 해경을 닥달하기 바쁩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그렇게 선수 부분만 남긴 채 침몰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세월호는 퇴선 방송도 선내 진입도 한 번 없이 수백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 검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대기 지시,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살인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범인들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조 실패나 허위 보고와 관련해 기소돼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해경 123정 정장 단 한 명뿐입니다. 이에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와 세월호 TF를 만들어 비탄에 빠진 유족들을 사찰한 기무사 310 부대장 김병철 준장 등 기무사 관계자, 사고 축소와 은폐에만 급급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처벌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강제조사권 없는 특조위, 진상조사는 한계가 있으니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강제 수사라든지 관련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범죄들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5일 현재 12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해자 고소인과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하고 혐의 입증 가능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계속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2019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TV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산채 수장되는 걸 지켜본
가슴 아프다는 말로는 다른 어떤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프고 아픈 날입니다. 그런 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차명진 전 의원이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뱉어낸 독설입니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도 썼습니다. 눈물을 비용, 세월호를 돈의 문제로 치환하는 그 발상이 놀랍습니다. 차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는 이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책임자 처벌 요구를 정치적 편파성과 공방의 문제로 프레임합니다. 차 전 의원은 또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오 할 텐데 이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것까진 동시대를 사는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러나 애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 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 살인이다. 정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당신들이 기레기들 꽉 잡고 있으니 만천하에 폭로하라.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 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는 게 차 전 의원의 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기레기를 언급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2008년 당시 방통대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조중동 등 보수 족벌신문에 종편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위한 관련법 재개정에 열을 올렸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보수 족벌신문에 방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면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 끝장이 난다며 의원들이 등산용 로프로 서로 몸을 묶고 국회 본회의장을 노숙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언론노조 MBC 지부는 족벌신문에 대한 특혜와 여론 편향과 왜곡 등이 우려된다며 종편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차명진 의원은 황금 밥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MBC 파업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며 프레임했고 조중동이 이런 프레임을 받아 확대 재생산하며 일정 부분 효과를 봤습니다. 나름 정치적 감각도 있고 머리도 돌아가는 차명진 전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저런 막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 본인은 막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한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파문이 엄청 커지자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사과문을 올리기 1시간 전 유튜브 김문수 TV에 출연해 좌빨 언론 한겨레 JTBC가 차명진이 막말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저 혼자 외로우니까 지켜달라.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고 말한 걸 보니 심증은 더 굳어집니다. 광란의 짓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차명진 전 의원이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2008년 7월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네티즌의 재갈을 물리려는 속내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며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낸 논평입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가수 이승환 씨가 차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한 말입니다. 광란의 짓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유가 아닌 광란, 광란인지 모르는 광란짓. 차 전 의원 말대로 정말 징하고 이승환 씨 말 맞다나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월 6,000톤급 대형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선장의 음주 운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선박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 기자가 관련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부산 광안대교 하부도로 교각 기둥과 기둥 사이에 러시아 국적 화물선이 콱 박혀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다리를 향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다리를 들이받은 황당한 사고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광안대교 아래쪽에는 안쪽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선박이 다리 기둥이라도 들이받았다면 다리 전체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육지 도로였다면 면허 취소 수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선박 음주 운항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사안법이 있지만 육지 도로처럼 법안이 촘촘하지 못합니다. 이에 광안대교 사건을 계기로 선박 음주 운항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일명 바다 위의 윤창호법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행 해사안전법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제안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었습니다. 도로 위의 음주 사고에 비해 피해가 훨씬 크지만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일단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기존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0.08% 이상인 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0.03% 이상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엔 다시 최대 징역 7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엔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0.08% 이상에 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나아가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세관 등 관계기관 도움 없이 해경 독자적으로 음주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는 외국 선박도 예외 없이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음주 운항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호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 운항 적발이나 음주 측정 불응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 선박 사고는 일단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 제재를 위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두 건의 바다 위의 윤창호법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입니다. 강원도 산불 진압 최일선에서 헌신한 산림청 산불 재난 특수 진화 대원들이 모두 1, 2년짜리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과 안타까움이 일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역대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 강원도 산불.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나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건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산림청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치하했을 정도로 이들은 산불 진화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당 10만 원에 길어야 2년 미만, 짧으면 1년이라고 그만둬야 하는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그나마 7월, 8월 장마 때는 산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 없이 쉬어야 하는 하루살이 신세입니다. 이제 그 특수진화대는 1년에 10개월 사역을 합니다. 7, 8월 빼고 여름에는 산불이 안 나잖아요, 거의. 여름 7, 8월에는 우기 때는 안 난다고 봐야죠.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더라도 근무 2년이 지나면 관련 법상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산림청 산불 특수진화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진화대 고용과 신분에 대한 아무런 법 조항이 없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되면은 이제 종료가 되니까 2년이 만기가 되니까 그 새로 뽑아야죠, 새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전문성에 또 이런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 9일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역할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대원의 상시적 고용이 어렵고 효과적인 인력 편성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진화되는 법적 근거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일당 10만 원 받고 목숨을 걸고 이제 산불과 싸우는 이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비정규직의 서름을 호소하고 있고 당연히 이걸 법적인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법안은 41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을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및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원으로 특수 진화대원을 추가해 이들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진화대의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적절한 급여, 예산 이제 지원이 뒤따를 겁니다. 또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이제 개선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 진화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공무원을 1,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그때그때 충당하는 현실. 강원도 산불이 아니었으면 바깥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태를 이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키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몰래 변론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거 뭐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이제 몰래 변론 사건이 이제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과 대한변협의 전관 변호사 징계 자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사건 처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검 진상조사단은 일종의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을 이제 몰래 변론한 이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뭐 몰래 변론이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일단 검찰 과거사위는 이 홍만표 몰래 변론 사건에서 전관이유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수사 관계자와 연고가 있는 이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서부터 이 몰래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같은 검찰청 근무연이나 이제 친분 등을 활용해서 형사 사건을 무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장 출신의 이 홍만표 변호사는 정은호 대표에게 이제 뭐 자기가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네. 중매도 섰을 정도로 가깝다 이렇게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실제 이 홍만표 변호사는 이 3차장 검사와 뭐 18번이나 이제 연락을 주고받거나 또 직접 네.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게 뭐 다 돈을 매개로 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몰래 변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네. 이 전관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성공 보수금을 약정을 하는 건데요. 네. 이 홍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제 정은호 이 상습 도박 사건에서 3억 네. 원의 이제 선임료를 약정 수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돈이 전달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통상 이 착수금과 함께 성공 보수를 약정 체결을 하는데 네. 지급 조건이 불기소나 약식 기소, 또 불구속 기소, 무죄 등의 결과 도출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네. 이제 전화 몇 통에 이런 몇 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화 몇 통에 몇억 이거 뭐 세금도 안 내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네. 우리 법조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이 몰래 변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직접 실행 단계입니다. 네. 이게 무슨 정식 재판도 아니고 이제 검찰 수사 단계다 보니까 네. 몰래 변론의 초점이 법률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약정한 성공 보수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뭐 수사 무마 또 허위 지술 준비 등 이런 이제 탈법 행위에 집중이 네.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이 홍 변호사는 이제 정은호 대표가 도박 혐의를 부인을 해도 검찰이 네. 인정해줄 만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봐줄 수 있도록 관련 논리나 근거를 이제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형사사건 무마의 대가로 받은 이 성공 네. 보수금, 거액의 수임료 탈세를 위한 근거 자료 폐기,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이런 뒤처리가 이제 그 마지막 네. 단계인데요. 이제 이런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은 그 네.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고 하는데요. 몰래 변론 이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과거사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한변협 전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몰래 변론 내용은 총 126건으로 네. 이 가운데 66건, 55명의 전관 변호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변호사 제명은 단 2명에 불과하고요. 네. 정직이 8건, 또 나머지는 다 과태료나 견책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처벌하는 신용만 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뭔가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검찰 과거사위는 이 몰래 변론을 근절하기 위해서 4가지 권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검찰 형사사건 변론 기록 제도 개선, 그리고 네. 몰래 변론에 연루된 검사 감찰과 징계를 강화하고요. 네. 또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 제도 개선, 또 사건 분리 처분 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대검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찰을 강화를 하고 또 이제 개인 연락처를 통한 변론도 무조건 이제 기록을 하는 등 네. 몰래 변론의 여지를 없애고 이제 만약에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면 네. 이제 징계와 처벌을 강화를 해서 이제 몰래 변론을 강력하게 근절을 하라라는 네.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뭐 몰래 변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근무하던 시청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소아마비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찾아준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소아마비 장애인 여성 이모 씨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청의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군포시청이 직접 고용한 건 아니고 군포시청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 형태였습니다. 중간에 군포시청과 계약한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용역업체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이 씨는 2012년 1월까지 만 2년 넘게 군포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31일 군포시청과 새로 파견근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씨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시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이 씨와 함께 고용 승계가 거부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군포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2년 넘게 근무한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판결은 2016년 7월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군포시에서 주는 공공근로라도 받기 위해 중간에 소를 취하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동료들이 다 받게 된 손해배상금도 한 푼 못 받고 복직도 못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게 뭐 소송이 승소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뭐 군포시에서 주는 그 공공근로 같은 거라도 하려면은 군포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는 이 씨가 주민등록상 나이가 1954년 6월 3일로 2014년 6월 30일 기준 만 60세 정년을 넘어 승소를 해도 복직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진짜 생년보다 6년 더 일찍 태어난 것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가 3년 늦은 언니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 씨를 이 씨의 언니보다 3년 일찍 태어난 걸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태어난 것보다 6년이나 더 일찍 출생신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불편했지만 어떻게 일을 바꿔야 하는지 몰라 그냥 살아왔다는 이 씨의 말에 공단은 먼저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뀐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복직 시까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재산정해 다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그냥 파견법 위반 그런 쟁점이면은 뭐 간단했을 텐데 그 중간에 그 연령 정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길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청은 계약이 해지된 지 3년이 넘어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소송 중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정년이 늘었다며 청구 취지를 확정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은 그러나 시청 주장을 기각하고 직접 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7천여만 원과 복직할 때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새로운 불법 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으로 1심 판결은 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분한테 뭐 전화 위복이 된 거죠. 뭐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신 게 나중에 연령 정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이제 근무하고 계시니까요. 공단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위반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집을 샀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 집 바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부동산 하자 미고지, 기울어진 집에 대한 손해배상 구조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이모 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빌라를 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입주 직전 비어있는 집에서 도배를 새로 하고 싱크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씨는 황당해졌습니다. 공구가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가 하면 무슨 유령의 집처럼 열어놓은 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더 활짝 열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 집안 바닥이 거실 바닥 기울기를 기준으로 12.5cm나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장고나 가구의 수평을 맞추려면 바닥에 나무 조각 같은 것을 받쳐야 했고 이사를 한 뒤에도 문은 계속 저 혼자 열리고 닫혔습니다. 화가 난 이 씨는 빌라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하자보수 공사비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수리비가 이제 매수인이 생각하시기로는 2,400만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견적을 받으셔서 그 수리비 상당을 이제 2,4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신 겁니다. 공단은 재판에서 하자 현장 검증을 통해 매수인이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전주인은 손해배상금 800만 원 지급 법원 조정에 합의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매도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 이 씨의 손을 들어주며 공인중개사가 하자 수리비용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래 관념상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능동적으로 나서 중개물의 하자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설명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깨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재판부는 다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단시간 내에 확인하는 동안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책임 비율을 30%로 한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며 중개물의 하자를 알고 숨겼든 실수로 알리지 못했든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못했다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러 제한되는 만큼 공단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매수인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문을 당해 여성 강간 살해범으로 몰려 20년 넘게 옥살이를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스러울까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얘기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지난 1990년 1월 4일 새벽 부산시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박모 씨가 불상의 범인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합니다. 경찰은 부산 북부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려 백방으로 범인을 추적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분류됩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이 지난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유원지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를 검거합니다. 사하경찰서는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두 사람을 구속해 수사하던 중 최 씨와 장 씨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뜻밖의 성과를 거둬냅니다. 최 씨와 장 씨는 검찰 수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호소를 묵살하고 두 사람을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두 사람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 이상 복역하다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석방된 뒤 지난 2017년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이와 관련 두 사람 사건을 조사해보니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먼저 두 사람이 검찰 2차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당했다는 고문에 대한 묘사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쇠파이프에 거꾸로 매달린 채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고문 방법과 도구, 고문 경찰관들의 행위 등에 대한 진술이 고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또 수건을 입에 물렸을 때 힘이 들어가는 부분의 치아가 깨진 점, 교통사고 팔 수술 부위 철심이 깨진 점 등 신체에 남은 흔적도 모두 고문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 유치장 동료 수감자들도 옷이 다 젖어서 유치장에 돌아왔다, 심하게 떨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문 정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최 씨와 장 씨에 대해 갖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에도 현장 검증이나 진술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두 사람을 고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고문 피해 주장은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다. 사하경찰서 수사팀에 의한 고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과거사위 결론입니다. 과거사위는 그러면서 당시 검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최 씨 등 두 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사는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송치된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도 발견할 수 있던 각종 모순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소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자백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 사이에는 여러 모순점이 존재함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조차 그런 모순점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자백에 기대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검사가 국가수로부터 회신받은 감정서 내용조차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은 객관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처벌에만 급급해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외면한 행동이라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질타입니다. 과거사위는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할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낙동강변 강간 살인 사건의 변호인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직접 변론을 맡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을 가장 한스러운 사건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28년 전 그때 최인철, 장동익 씨를 고문했던 경찰들은 두 사람의 고문 호소를 그냥 간단히 무시하고 강간 살인으로 기소했던 그 검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천라지망, 하늘과 땅의 그물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얘기 해보겠습니다.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B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린 뒤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병원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도 숨기고 사망 진단서에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벌여온 릴레이 1인 시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겁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수술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입니다.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지적입니다. 의사단체는 하지만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를 들어 수술실 CCTV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의료사고가 나면 이를 축소,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병원의 잘못된 행태 때문일까요? CCTV 때문일까요? 수술실 CCTV 유출 방지 책임은 환자에 있을까요? 병원에 있을까요? 수술실 안에서 침해받지 않으려 하는 의사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는 어떤 프라이버시일까요? 믿고 수술대 위에 누울 권리,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처럼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CCTV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이런저런 군복을 입고 나온 시위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 군복을 입는 것과 판매하는 것 모두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보수단체 집회나 시위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진짜 그런 부대를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전사나 해병대 등 이른바 빡센 부대 군복이 많습니다. 부대에 고이 모셔져 있어야 할 부대 기를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를 보고 있는지 눈동자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는 어떤 군인을 연상시키는 짙은 선글라스 착용도 기본입니다. 남성뿐 아니라 군복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성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군복처럼 보이지만 진짜 군복은 아닌 이런 이른바 유사 군복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이 법 제8조 군복 등의 제조, 판매의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유사 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활동이나 공익활동 등 다른 법령이나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사 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 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군인 아닌 자가 유사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향후 국가안전보장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지적입니다. 직업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유사군복 착용 금지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며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다수 의견입니다. 군복 단속법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이나 유사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든 뭐든 국방부 허가를 안 받고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서기석,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누가 어떤 의복을 입는가는 개인 개성 자유라며 유사군복 금지와 형사처벌은 과도한 규제로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보수단체 집회에서 군복 입은 시위자의 등장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사실 군복 시위는 관제 시위나 관제 행진을 제외하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정도가 처음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 참전 군인들이 피해 회복과 보상을 촉구하며 군복 시위를 벌인 게 시작입니다. 당시 LP 가스통을 거리로 들고 나오는 등 이전 여타 시위와는 화력이 다른 시위를 벌이긴 했지만 나름 군복을 입고 나온 이유도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수단체 시위는 참전 반대나 찬성 시위도 아니고 군 관련한 이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모든 시위나 집회에 군복들을 입고 나오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같았으면 군복 시위 같은 건 엄두는커녕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만큼 사회가 민주화된 반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군복 입고 시위한다고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법원이 유사 군복 처벌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정도면 현실과 법제도 사이 간극은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자동차 조립공과 시내버스 기사,
10년 넘게 해당 직종에서 일하다 디스크가 생겼다면 어떤 쪽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둘 다 해당하지 않거나 반대로 둘 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오늘 13년 넘게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0년부터 하루 평균 8시간씩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한 A씨는 2014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고 2016년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업무 도중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며 작업을 할 수 있어 보이고 4개월마다 공정을 바꿔 순환 근무를 하므로 지속적, 누적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속도에 맞춰 일하다 보니 업무, 휴식 시간을 조절할 수 없었고 하루 100회 넘게 3에서 6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부품을 고정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이 누적돼 디스크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선 자동차 수리공과 1, 2심 모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10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6년부터 일주일에 6일, 약 6시간씩 버스를 운전한 B씨는 2016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장기간 버스를 운전하는 중 항상 발생하는 진동으로 허리와 목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고 승하차 확인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움직였다.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돼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은 주로 앉은 자세에서 허리 자세를 유지한 채 승객이 승하차할 때만 약간의 좌우 회전이 필요한 정도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무 시간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운전으로 인한 진동도 큰 부담을 줬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업무로 인해 B씨가 디스크를 얻었거나 자연적인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자동차 수리공과 버스 운전사 1심과 2심을 오가며 천국과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와봐야겠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이 이렇게 서로 정반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니 재판이 무슨 고깃집 불판 고기 뒤집는 것도 아니고 좀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별정 우체국, 별정 집배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산간벽지 외진 곳에 배달 업무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 별장 집배원들이 오늘 별정 우체국법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는 순장, 21세기판 음서제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 별정 집배원들이 별정 우체국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별정 우체국장 가족세습 즉각 중단하라! 별정 우체국장 가족세습 즉각 중단하라! 별정 우체국법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도 한참 뒤처지는 개발도상국이던 1961년 제정됐습니다. 우정 업무는 해야겠고 나라에 돈은 없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민간인이 사유재산으로 우체국을 설치하면 우체국장으로 임명해 일종의 민간 우체국을 운영하도록 한 궁여지책이 별정 우체국의 시작입니다. 민간 우체국이지만 별정 우체국장과 별정 집배원 월급 등 필요한 경비는 100%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별정 우체국장은 일단 우체국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6급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정우체국법은 별정우체국장 자리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우체국장을 물려주는 제도, 마치 고려시대 자식이 아비의 벼슬을 이어받는 음서제도를 연상케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재력에 있기에 건물을 제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이므로 이러한 법은 사회적으로 볼 때 비정상적이므로 적폐 중에 적폐이므로 별정우체국법의 한 축이 별정우체국장에 대한 비상식적인 특혜라면 다른 한 축은 별정집배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별정집배원들의 주장입니다. 일반 집배원과 똑같은 업무 또는 더 힘든 외근직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승진과 월급, 연금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똑같은 근무를 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일을 해도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저 아직 8급입니다. 저 승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8조는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직원은 당연퇴직된다는 당연퇴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장이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든 우체국 사업을 접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날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정집배원들이 순장조항, 노비조항이라고 자주 하는 별정우체국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재직 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 시 어떠한 실업급 혜택도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보호도 근로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직원을 공노비 산노비화시킨 거의 60년 전 나라에 돈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별정우체국과 별정집배원을 지금도 유지하며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별정집배원들의 말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별정우체국법을 즉각 폐기하고 자신들을 일반 집배원으로 고용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5만여 명의 전체 집배원 가운데 전국 상간오지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별정집배원은 3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일반 집배원으로 전환할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한 캔에 4,000원이 넘기도 하는데 4캔을 사면 2,500원씩 만원에 준다. 편의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입 맥주 판촉 광고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오늘은 맥주 가격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17년 기준 국내 주류 소비 현황을 보면 총 출고량은 366만 킬로리터, 이 중 맥주가 215만 킬로리터로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신 양만 보면 양주, 소주, 막걸리 등을 다 더한 것보다 맥주가 더 많은 국민술입니다. 그러나 술에 붙는 주세를 들여다보면 맥주는 국민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단 주세는 알코올 도수와 양,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와 술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가세는 비싼 술에 비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유신 시절이던 1972년 모든 주류의 이 종가세 부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소주나 탁주 같은 싼 술이 아니라 위스키나 꼬냑 같은 비싼 술로 묶였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만 해도 맥주는 국민술이 아닌 위스키 같은 비싸고 고급스러운 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귀하신 몸이 된 맥주에 붙는 세금은 주세율 72%에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별도의 교육세,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쉽게 말해 과세표준 1,000원짜리 맥주에 이런저런 세금이 붙으면 출고 가격은 2,036원, 국산 맥주 가격의 절반 이상은 세금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수입 맥주엔 이런 주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입 신고 가격에 관세가 붙는 게 전부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수입 맥주 관세율은 각각 24%와 30%, 그나마 FTA 발효로 EU와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관세가 단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해외 맥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근본 이유입니다.
수입 맥주의 진격은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2012년 7,400만 달러였던 맥주 수입액은 2017년엔 2억 6,300만 달러로 5년 만에 25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국 맥주 수입량은 같은 기간 600% 이상, EU는 350% 이상 폭증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격의 수입 맥주입니다. 편의점 수입 맥주 점유율도 CU를 기준으로 2016년 이미 국산 맥주 매출액을 추월했습니다. 대세는 수입 맥주에 넘어간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하고 싼 세계 여러 나라의 맥주를 맛볼 수 있어서 좋지만 국산 맥주 업체들 입장은 다릅니다. 누구는 엄청난 주세로 묶어놓고 누구는 세금 한 푼 안 붙이고 국내 맥주업자들이 봉이냐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실제 OECD 35개 나라 가운데 주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 3개 나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다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함량 5도 안팎의 맥주를 위스키나 코냑과 같은 비싼 증류주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맥주 세금 문제엔 커다란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른 대다수 OECD 나라들처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대표적 서민술인 소주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종가세를 그대로 두고 맥주 세율만 낮출 경우 정부가 술 권하는 사회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주세법을 4월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다양한 맥주를 먹을 권리와 국민 건강 악화 등 술로 인한 폐해 사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주세법을 정부가 이번엔 손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태현입니다.